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4월 총선을 맞아 쌍특검 등을 둘러싼 이 정쟁이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수인 이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어서 두 도시는 물론이고 경유하는 지자체들 간의 교류와 발전이 기대되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반대하면서 법안 상정이 계속 불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만큼 시급한 사안이 또 있을까요?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해놓고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인 달빛철도 특별법. 꺼져가는 이 불씨를 살릴 최후의 방안은 무엇일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6도, 영양 영하 7도, 청송은 영하 9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영주와 의성 지역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북 북부와 북동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 입학도설과 맹자언해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입학도설은 고려 말과 조선 초 문신이자 학자인 권근이 저술한 책으로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입문서고요. 맹자언해는 금속 활자인 을해자체 경서자로 간행된 1590년에 교정청에서 편집하고 간행한 언해본인데요. 반치음과 옛 이응 표기를 보여주는 국내 마지막 문헌이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음을 인정받아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두 문헌은 모두 의성 김씨 남학종가에서 기탁한 자료인데요. 남학종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유물이 기증 기탁되고 있습니다. 예천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58명의 기증 기탁자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구군옥을 비롯해 17,300여 종의 유물이 기증됐는데요. 예천군은 기증 기탁자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소장 유물의 보존 처리와 연구 또 전시와 교육 분야에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박물관 증축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 낮부터 기온이 크고 빠르게 오르면서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적설량은 1에서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포항공대 의과대학 유치 서명운동에서 당초 목표치 20만 명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3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30만 5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열악한 지역의료의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시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포항시는 설명했습니다. 포항의 인구수는 지난달 말 기준 49만 2,9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 45곳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개도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이 세계적인 명문 공대이고 최첨단 연구 기반 시설을 두루 갖췄다며 의대가 설립되면 동시에 의사과학자 배출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포항 시민의 수건인 의대를 반드시 유치해서 지방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올해 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15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95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국제적인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축 재정 속에서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 비중인 31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주요 반영 사업으로 울릉군 비상대피시설 확충사업,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울릉섬청년 보금자리 건립사업, 어촌유들 300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이 편성됐습니다. 울릉군은 금년도 예산은 기초 생활 인프라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 울릉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업과 학업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구 절벽 극복 대책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상북도 구자희 외국인 공동체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은 그 외국인 체류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경상북도 외국인 체류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23년 11월 1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의 4.4%인 226만 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경북은 10만 4,600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2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 이민 여성 16,800명, 외국인 유학생 11,300명, 고려인 등 동포들이 7,900명 정도이며 예. 외국인 자녀들도 17,500명이 우리 도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외국인 주민 수는 전년 대비 6,367명이 증가하여 작은 군단이 4개면 정도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 이후에 오래도록 또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월 1일자로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외국인 공동체과를 광역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신설하여 입국에서부터 영주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개방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 자격을 주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작년에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29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내 사업체에 취업 매칭시켜 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드렸습니다. 네. 또한 290명의 외국인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 158명을 동반하여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그 시범 사업에 이제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광역 비자는 이 지역 특화형 비자와 다른 건가요? 네, 광역 비자 제도는 현재 법무부가 지닌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광역 자치단체가 모델을 설계하여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추천하면 예. 법무부 장관이 광역 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인데 아직 국회 문턱을 아쉽게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자체가 외국의 산업 인력 그리고 이공계 유학생과 그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할 수 있게 된다면 구인난과 지방 소멸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예. 광역비자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은 법무부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예. 이민청은 정부의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인 이민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민청의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오면서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이민청 신설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민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국가의 100년 대계의 목표 아래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이민청 유치에 적극 찬성할 뿐만 아니라 이민청은 반드시 경상북도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도에서는 역점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요. 보니까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안산시라고 들었는데요. 이 안산시에서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이미 전달을 했고 부산에서는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도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 도에서도 이민청 유치는 정부 조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모 계획에 따라 저희 경북도와 각 시군이 열심히 준비해서 유치 전에 힘껏 뛰어들 계획입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최근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용역 완료 보고회를 마치고 시군 관계자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중 이민청 유치 비전 선포와 함께 이민청 유치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TF를 조직해 정부의 유치 로드맵에 따라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마다 자신의 지역이 가장 최적지이다. 이민청 설립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경북이 이민청 설립 최적지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도는 2040년이 되면 경북의 생산 연령 인구가 2020년보다 30%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 2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네. 타 지자체보다 인구 소멸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이민 활성화를 위해 이민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경북은 국토교통 X축의 중심으로 전국 행정기관에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또한 독일의 이민청은 지방 도시인 뉘른베르크에 소재하므로 이민청 입시는 수도권 또는 세종시 지역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이민청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대표하는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이민청을 유치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역발상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주로 결혼이나 일자리, 학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이 나이나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구미에 설치된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가 그동안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왔었는데 네.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지원센터에서는 비자 발급 브로커를 차단하고 취업 연계, 실생활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미에 설치된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원 기관으로 운영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언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과 근로자를 돕기 위해 새해부터 경북 글로벌 학당이 예천에 있는 경북 도립대학교에 문을 엽니다. 예. 저희 글로벌 학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의 근간인 한국어를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법, 경북의 문화, 근대 산업 자본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경북학을 강의하여 외국인의 조기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통합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에는 외국인 680명을 대상으로 그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 모델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학제도는 이해가 되는데 초청 장학제도는 뭔가요? 네, 이것은 그 지금 세계는 그 우수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정부 초청 장학 제도 GKS를 벤치마킹해서 네. 경북형 초청 장학 제도 KGKS를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초인류 우수 인재 40명을 네. 올해 4개 대학에 선발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사회 일꾼으로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외국인 우수 인재를 통해서 도내 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우수 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먼저 데려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올해 경상북도의 외국인 유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는 우리 지역에 한 3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며 취업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를 15개 인구 감소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여 쿼터를 늘려받을 계획이며 네. 그 E9 고용 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인데 금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에 16만 5천 명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13,600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유학생은 경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힘을 합쳐 10,000명 프로젝트를 유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요? 예예. 네. 유학생 10,000명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그 법무부에서 마련한 계절 근로자 제도는 올해부터는 8개월간 국내 농가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만 8,873명이 우리 도에 유입될 계획이며 하반기 쿼터는 5월경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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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우리 도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그 우리 그 도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정착 지원도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우리 도에서는 또 외국인을 우리 한국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외국인 공동체 혁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민청 유치도 희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 공동체 과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 동아리인 에스텔라가 탄생한 지 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에스텔라는 1972년에 당시 대구 소방서 앞에 있던 고전음악 감상실 녹향에서 알게 된 3명의 대학생이 모여 결성한 음악 감상 모임인데요. 스페인어로 작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텔라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 순수 클래식 음악 감상 동아리로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음악회 현장 소리와 박민혜 첼리스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관객분들이 이제 음악 애호가시고 동호회시다 보니까 정말 온 감각을 더 동원하셔서 정말 열심히 감상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를 쳐다봐 주시는 시선,
되게 집중도가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굉장히 우렁찼습니다. 그리고 앵콜을 2곡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열화 같은 성원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정말 뜨거운 분위기에서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번째로 들려드린 곡이 이제 에마누엘 퐁세의 에스텔리타, 나의 작은 별이라는 곡인데요. 이 단체의 이름이 에스텔라, 별이라는 뜻이어서 에스텔라의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들려드렸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오래된 클래식 감상 동아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관객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음악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0년이나 된 단체니까 회원들 연령대도 다양하겠어요. 네, 정말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는 다 다르지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도 혹은 처음 만나도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52대를 끝으로 대학생 신입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된 건데요. 네. 박창호 회장에게 에스텔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1972년에 음악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로 어떤 특정 대학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대구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은 적은 수의 회원으로 이어져 내려온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흘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감이 높은 그런 단체입니다. 180명 정도 되고요. 저도 50년이나 한 세월에 좀 놀랐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녹향이라고 하는 데서 했습니다. 지금 녹향 자리가 아닌 동아백화점 뒤쪽에 있는 그 녹향 자리에서 했는데 거기서 하다가 제가 활동할 학생 시절에는 동성로의 하이마트라고 하는 그쪽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대구역 앞에 있는 녹향 자리에서 저희들 정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때는 서클이었죠. 지금은 동아리라고 하는. 그런데 회 대수가 많이 끊어졌는데 저희들도 52대가 마지막 기수인데 2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그 기수가. 그러니까 지금 학부생이 없는 상태죠.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대학생 사회인 가릴 것 없이 신입 회원을 받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100회까지는 진행해 봐야죠. 클래식 음악 감상 동아리에서는 음악만 그냥 듣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뭐 공부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음악회에서 멋진 오르간 연주를 들려준 서경미 회원에게 살짝 들어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본인이 맡은 곡을 다른 회원들에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음악사전이나 음대도서관에 가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해설집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야 해설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감상실인 녹향, 그리고 67년 된 고전음악 감상실 하이마트 같은 곳에 모여서 음악을 들었는데요. 음악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관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에스텔라 12대 박진용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80년이었는데요. 학교에 포스터를 보고 에스텔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 첫 번째 연주곡이죠. 아마 바하 작품번호 731번 하이마트 소위니 그거를 앨범을 듣고 있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정말 음악에 이제 몰입하게 됐죠. 평생 음악을 친구로 사귀게 되었고 우리 에스텔라 회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50대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경상가면공원 밑에 지하에 있는 녹향에서만 감상을 했었는데 저희 때 처음으로 이제 면접을 도입을 했고 계명대, 영남대에서 한 50명 가까이 면접 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되게 동아리가 부흥을 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클래식은 뭐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에도 질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새로 또 신입 부원을 모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회원들끼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자리하면서 먼 시간이 지난 후지만 100주년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바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허라은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연주를 보니까 정말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이런 동아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동아리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평생 함께할 취미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구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미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간병살인입니다. 간병살인. 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다른 가족이 살해하는 그런 네. 간병살인. 대구에서 또다시 일어났어요. 네, 예고된 비극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은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가족 돌봄의 굴레에 갇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대구지검은 지난 5일에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40대 아들을 40년간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아버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40년간 돌봤나요? 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아들과 같이 살던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는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흉기를 이용해서 스스로에게도 중상을 입혔지만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2년 가족들은 사법부에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구에서 또 일어난 사건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었죠. 네, 이게 2021년 3월인데요.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아들은 2020년 9월부터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듬해 퇴원시킨 뒤 물과 음식 등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월세는커녕 도시가스와 인터넷 통신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에 따라 탄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 안전망 바깥에 방치된 가족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 컸었어요. 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극이 반복되는 걸 보면은 막지 못했나 봅니다. 네, 간병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할 제도 개선이 요구됐지만 눈에 띄는 개선책은 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대구에서는 불과 2명만 가족 돌봄 청년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밖에 없을까요? 네, 이 청소년 단체와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설문조사 방식으로만 이어져서 응답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 탓이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그러니까 모르거나 네. 뭐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빠졌겠죠. 예. 네, 포함이 되지 않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정말 2명이라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2022년에 재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만 7세에서 만 24세 아동 청소년 1,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686명, 50%에 가까운 이 아이들이 가족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50%야. 네, 상당하네요. 이 많은 저소득 가정에서 아동 청소년이 가족 돌봄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한 셈인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686명 중 절반 이상인 346명이 1년 이상 장기간 가족을 돌봤다고 합니다. 네. 5년 이상인 경우에도 28%에 달했고요. 그중 60%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 중에 유일하거나 가장 많은 돌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업에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학업은 뒷전이고 가족 돌봄에 내몰리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고 관리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와 대구시 차원의 지원이나 사후 관리는 지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가족 돌봄 청년을 관리하는 한 구청 복지 담당자는 기초수급자와 연계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식 말고는 별도의 전담관리 프로그램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가족 돌봄 청년 900명을 발굴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만 의존한 대구시와 달리 자체 실태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복지사대 관리
대상자 등지에서 표본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 서울시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게 된 게 대구에서 일어난 가족 돌봄 청년 사건 때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에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조례안의 취지가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간병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살인 사건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대구시가 침묵하는 사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 발굴에 나선 것입니다. 부끄러운 네, 일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장기간 돌봄 노동에 노출된 이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서 사회화를 돕는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1인당 130만 원 범위 내에서 돌봄 비용에 더해서 심리정서 지원비나 문화지원비 등을 보조합니다.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이 청년 간의 자조 모임 같은 이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활동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드러내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사건처럼 장애인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는 점도 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죠. 네, 노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을 간병하면 국가가 지원합니다. 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족을 돌보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아닌가요? 이 대구시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에 국한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앞서 사례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야 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가족에게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3만 명 정도인데요. 뇌병변 장애인은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중증 장애인 부모회인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전정순 대표는 이 뇌병변 장애인은 배변 등 1:1 돌봄이 필요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발달지원센터 등에서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정에서 간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가족 돌봄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고령화로 인해서 간병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가정에서 해결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건데요. 사적 간병비 시장이 연 1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보호사 한 분을 고용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여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 보건복지부도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간병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우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설 인력을 갖춘 병동에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 부담 2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요. 네. 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선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환자의 상태가 중증일수록 돌봄 노동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증 환자 전담병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8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간병비를 조금 전에 사적으로 이렇게 보호사를 고용을 하면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간병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올해부터요? 네, 정부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서 2027년에는 전국에 본격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간병비 지원에 소요될 예산
예상되는 재원 규모가 연간 최대 15조에 달합니다. 네. 적게 잡아도 최소 1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간병비 또 전부도 아니고 일부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겠네요. 네, 반면에 요양병원계는 연간 한 1, 2조 원의 재원만 있으면 된다면서 2027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무분별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되고 입원 환자가 너무 많다면서 환자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요양병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2년 만에 또 일어난 간병 살인, 반복되는 비극이 다시는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입니다)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도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산타 랠리의 지속 등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24년도는 정치적 이슈가 많은 한 해입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주요 선거 지역과 자산별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선거를 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당장 이번 주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가 있어요. 네. 올해 시장은 정치 이벤트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 70여 개국에서 전국 단위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요. 인류의 절반 가량이 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도 잘못해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선거가요. 네. 자, 정치적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네. 리더가 바뀌면 우리가 국가 안보나 정부 정책, 시장 규제나 또 경제 전략 등 이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하고요.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큰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G2 국가들의 정치 상황은 글로벌 전체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디언은 수많은 투표들이 불러올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은 이 좋든 나쁘든 불안정한 지금 현재 전쟁으로 불안정한 지금 글로벌이잖아요. 예. 시장에 불안정한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선거가 글로벌 경제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개막됐다고도 보고 있고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나 그래서 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 G2 국가의 변수에 속하는 국가가 대만이 있죠. 그래서 이 대만의 선거가 이번 주 또 1월 13일 이번 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만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미중 갈등 관계 때문이겠죠? 네, 새해 벽두부터 이제 세계 이목이 지목되고 있는 이 대만 총통 선거는 친미 성향이냐 친중 성향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친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그러니까 민진당인데요. 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과 대만 관계는 더욱 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도 그렇겠죠. 있고요. 경기 침체 심화 속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최근 부쩍에서 이제 조국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좀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자칫 대만 해협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좀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한다면 이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조금 훈풍이 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국민당이 집권할 때 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건가요?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 있죠. TSMC가 여러모로 복잡한 지금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은 92 공식이라고 해서 공통 인식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대만 방어를 내세워 중국과 나를 세운 미국과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또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대만 총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지구촌 주요 선거국 중에서 또 주요 국가는 어딘가요? 네, 당장 3월에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네. 또 6월에는 유럽의 27개국의 회원국이 치러지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미중 양국 간에 유럽이 어떤 관계를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요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네. 영국의 집권당 총선도 있는 거고 또 사실 그 가장 큰 이슈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지금 그 대통령 선거와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마 2024년도는 11월에 미국의 그 선거가 최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에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 안보 그 지형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면 어떤 정책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에는 동맹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을 살펴본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선거 캐치플레이스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확연히 다른 정책 노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선될 경우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될 경우에는 첫날만 독재자로 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하면서 첫날만요? 그렇죠. 이 말뜻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도 초월할 수 있는 것 초월할 수도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안팎으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네. 바이든 정부에 발맞춰서 동맹국들은 이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더욱 난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세에서 그 트럼프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이런 혐오 발언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불법 이민 정책을 또 펼칠 수 있음을 호연하고 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노선의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전쟁에서의 노선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렇게 세계 스트롱맨들과도 우호적인 입장을 좀 취한 그 결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수들이 발생하겠는데요. 일단 공화당 쪽을 보신다면 외교 정책의 동맹을 중시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트럼프는 퍼스트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동맹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향을 한반도 정책에 관철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보다는 네.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공조 한미일 삼각공조가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한반도 정책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부상되는 최대 위협은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되는
과정에서 대중 수출 통제 및 제재를 강화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금 현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전망이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여전할 것이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올해 경제 전망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데 침체 수준 아닐 것이라고 대부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잖아요. 그리고 네.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도 1.5% 이상 가량을 유지하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골드락스 구간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중동 지역을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연준의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인플레이션 참고 지표가 보통 근원 PCE 물가인데요. 2024년 올해 2분기 들어서 2%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대 안팎의 어떤 물가가 관리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지금 최근 긍정적인 거는 3월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6차례 이상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너무 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침착하게 3분기 정도로 예상하면서 금리 밴드는 4.25에서 4.75 사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국내 시장 동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는 지금 전체 우리 통화 측면에서 보려할 키워드가 우리나라도 물가는 3%대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의 어떤 수단인데요. 네.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것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서의 관점은 뭔가요?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국내 물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2.2%대, 2.6%대 전망하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2%대 물가를 관리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 그러면 유망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 골고루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분산 투자를 잘 지켜보는 한 해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투자 쪽에서는 여전히 AI 쪽, 테크주, 그다음 기술 혁신주 이런 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글로벌 선거의 해 주요 체크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관광자원 안내와 문화해설 담당자들의 근무복을 개선하고 해외 관광객 환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한복 근무복을 개발했습니다. 선정된 한복 근무복은 대구 대표 관광지를 포함해 총 300여 명의 관광 실무자가 착용하는데요. 이번 한복 근무복과 함께 보다 나은 서비스로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선도하는 대구시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는 초등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행복숲과 7호점 지산을 개소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에게 학습 지도, 놀이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2024)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안동시 남우면 암산유원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얼음 썰매 타기부터 빙어 낚시 체험, 민속놀이 체험, 얼음 조각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아름다운 겨울 풍경 속에서 얼음 조각들과 함께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대구 달서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난개국악단과 함께하는 달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 힘찬 출발과 희망에 찬 기운을 전하고 대구의 번영을 선도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됐는데요. 국악 공연의 다채로움을 보여주고 관객들과 함께 손뼉치며 즐기는 노래들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하실 때 낮은 기온뿐만 아니라 건조해지는 날씨 탓에 주의해야 할 안구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 설맹증이 있는데요. 설맹증은 각막이 눈 위로 반사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어 손상되는 현상입니다. 스키장이 아니더라도 눈 덮인 산, 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눈 덮인 곳은 최대한 피하거나 장시간 활동 시에는 선글라스나 고글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배아현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경북 북부 내륙과 남서 내륙에는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이고요.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 지역 그리고 동해안에는 1에서 5cm가량입니다.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눈이 내릴 경우에 내일 아침에 출근길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